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수출이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경제 현주소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하면서 2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무역 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뭐 감소 배경은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을 텐데 먼저 이 두 가지의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잘 아시다시피 수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GDP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요. 예. 또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외환 보유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 외환 보유고도 종국적으로는 수출이 많이 늘어나서 특히 수입보다 더 늘어나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됨으로써 그것이 경상흑자로 이어지고 그 남는 돈이 결국 외환 보유고로 쌓이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가 10여 년간 아주 나름대로 세계 경제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높은 성장을 유지해왔던, 건실한 성장을 유지해왔던 핵심적인 원인도 바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꾸준한 흑자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한국 경제의 가장 잘 되는 대목, 한국 경제의 최고의 장점이라는 이 수출 전선에 지금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이 14%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어요. 우리나라 수출 웬만하면 감소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특히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예. 수출이 늘어나야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수출은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 2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수지 수입은 좀채 감소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수입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으로는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400억 달러 내외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이 처음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8개월 연속 적자라는 것은 현재 IMF 전 상황, 95년부터 97년 상황 그때 이후로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요. 무역 적자 폭은 우리나라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무역 적자 규모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큰 우려가 아닙니다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건가요? 예, 그렇지만 예. 추세가 이렇게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고 수출이 줄어든다. 예. 뭐 이런 것은 일단 우리 경제에 비상등,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의 회복을 이끌었던 이 수출이 우리의 근간이었던 수출이 흔들리면서 당장 올해 4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3분기에 역성장을 좀 모면하는 데는 민간 소비 기여도가 또 컸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4분기 수출 공백도 소비와 투자로 채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거시경제에 크게 이제 3대 지표를 딱 추락해서 본다면 첫 번째가 경제 성장이고 두 번째가 물가 그리고 국제 수지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물가 좋지 않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국제 수지 말씀 올린 대로 적자고요. 자, 나머지 한 대목이 거시경제 기둥이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은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습니다. 3분기에 아주 미세하나마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만은 상당히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선방한 핵심적인 요인은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런 수출은 감소했기 때문에 성장률을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소비가 늘었다. 이 소비가 늘어난 대목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그동안에 억눌렸던 소비의 반사적 증가 이런 것들이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소비가 늘면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습니다. 자, 문제는 4분기인데요. 현재 상태로는 지금 코로나
어떤 엔데믹에 의해서 늘어났던 소비도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이런 속도로 계속 감소한다면 4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연평균 성장률 추세를 보면 한 2%대 중반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CG 예. 그래픽에 월별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요. 8월 달에 적자가 가장 컸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적자 규모를 줄여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늘어났어요. 예, 10월, 11월 달 다시 늘어났다 말이죠. 현재 지금 이 그 수출이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 딱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반중입니다. 반중. 하나는 반도체, 하나는 중국. 지금 반도체 수출이 반중. 30%나 이 반중은 중국에 반하는 행동을 하자는 것은 뭐 아니고요. 반대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 수출, 중국의 코로나 그 봉쇄 때문에 중국 자체가 지금 경제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제1 수출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꽉 막혀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에서 좀 끝나서 코로나 봉쇄가 완화된다면 폭발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경제가 완전히 기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금융 위기가 생겼다든지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계 경제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전 세계가 올리다 보니까 물건을 사 들어가는 게 줄었고요. 특히 반도체, 우리나라 제1 수출 품목이고 효자 종목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메모리 가격이 폭락하고 사람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전자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또 그 기업의 전산화 작업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도 뚝뚝 떨어지고 지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무려 30%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비중, 중국 비중, 지역별로는 중국, 품목별로는 반도체였는데 이 두 대목의 적자, 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대목, 반도체와 중국.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내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폭발적인 어떤 다시 활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0%가 빠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습니까? 예, 반도체는 코로나 팬데믹 때 워낙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너도 나도 반도체를 사가니까 그것을 보고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 시설을 대폭 늘렸습니다. 예.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 격차가 국가 간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닌 다른 나라가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쪽은 한국과 대만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결국 이것도 이제 금리 인상 추세가 좀 꺾이면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한창 반도체가 어려운 보리고개를 지나고 있는데 워낙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를 포기하고 생산 시설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반도체도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지금 국제 경제계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어쨌든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내년 중반 이상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아주 추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2022년 3월, 올 3월인데요. 예. 금리를 인상했을 때 그 쇼크가 기업 경기 불안으로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는 타임 레그,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보통은 6개월에서 11년 정도를 봅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이 올 3월에서 거의 12월까지 시작되기 때문에 그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에 그 피해가 아주 피크에 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않느냐. 올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피크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기간을 좀 우리가 슬기롭게 그래요. 잘 넘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뭐 한파가 몰아쳤는데 경제에도 그런 한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의 대비를 단단히 해야겠고요. 이것도 참 어려운 사인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못 갚아갖고 어음 부도율이 2개월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이게 어음 부도 사태의 시작이었던 레고랜드 사태 이것 때문에
돈맥경화의 어떤 뭐 발현이 됐잖아요. 그때의 어떤 여파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까? 지금 거시경제가 어려운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국내 자금 시장입니다. 예. 돈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피가 돌지 않으면 동맥경화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실물 경제도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피를 돌려야 되는 금융은 지금 더 안 좋단 말이죠. 예. 부도율이 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도가 나서 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물건을 우리가 사고 팔 때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표나 어음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예. 어음의 경우에는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물건 대금을 주기로 하고 물건을 이미 넘긴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픽에 지금 보시다시피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어음 부도율이 지금 다시 급격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물건을 팔았는데 그래서 종이 쪽지, 유가증권을 받았는데 그것이 받아야 될 돈을 받을 수 있는 시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음부도라고 그럽니다. 어음부도가 되면 물건을 판 기업들은 당장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은 자기가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를 도입할 때 자신도 어음을 발행했거든요. 그럼 그 어음에 대해서도 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쇄부도로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레고랜드 사태에다가 또 한국전력의 지금 적자가 워낙 커서 완전히 전기값 부족분을 지금 채권으로 시중의 돈을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사정이 어려운데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아주 어려운 지금 이 한파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사님 말씀처럼 연말 자금 수요 감안했을 때 부도 기업들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하셨었는데 이거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고 그 일환으로 뭐 채안 펀드, 이 캐피털 콜 이런 것들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채안 펀드라는 게 말을 줄여놓으니까 어려운데 뭐 내용은 쉬운 겁니다.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채권 안정이 펀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을 또 캐피탈 콜을 한다니까 돈이 오라는 게 캐피탈 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돈을 은행에서 끌어다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행은 이 요구불 수표가 들어가는 당좌 결제를 주로 위해 쓰는 것이고 자금 조달은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으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채권이 막혔단 말이죠. 채권이 막히니까 채권이 발행을 해도 팔리지도 않고 지난해 발행했던 채권은 1년 만기의 경우는 오래되면 이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고 나면 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 채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펀드를 급조달을 해서 5조 원어치의 시중에 채권을 사줍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수요가 좀 살아나니까 기업들이 채권을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게 조금은 숨통이 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 금융시장의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복병이 말씀 올린 대로 한국전력이 시중에 돈을 다 휩쓸어 가는 건데요. 채권 시장에서. 그것을 일단 좀 차단시키고 한전의 자금 부족은 은행에서 직접 해결을 하면서 한전의 자금을 휩쓸어 가는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아주 위험한 상태는 조금씩은 지금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인 시중 자금난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도 지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금 관리에 각자 도생 또 각자가 수급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큰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미국 연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스닥이 또 엄청 올랐더라고요. 물가 안정 위해서 갈 길은 멀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드디어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그렇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도 엄청 뛰었고 우리 증시도 따라가기 때문에 연동이 좀 되기 때문에 커플링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걱정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여름까지 너무나 빙하기 같은 찬 한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일시적 좋은 사인일 것인지 어떻게 좀 이 발언 한마디는 어떻게 좀 저희가 그 비중을 봐야 될까요? 그럼요. 그야말로 이 음동설안에 한 줄기 훈풍을 몰고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물론 우리가 다 예측하고
이 연합뉴스를 통해서 다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곧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최고 정책 책임자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귀로 직접 들어보니까 아 이제 드디어 속도 조절이 왔구나. 그런데 이게 속도 조절이라는 게 자, 그동안에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왔습니다. 금리만 올린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폭, 상승폭도 아주 살인적인 0.75%, 무려 4번 연속으로 0.75%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속도 조절이라는 것은 그 0.75, 이거 이제 좀 안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확 내린다는 게 아니고 0.75는 안 할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12월 달에도 아마도 0.5 정도는 올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에서 드디어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건 노모어라고 얘기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한 곱이 넘었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 엄중한 한파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그러나 한 고비를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망을 또 주는 것이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아도 물가를 중장기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연준에 들었다. 뭐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의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의 관심은 연준이 과연 내년 몇 월 달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 터미널 금리 늘 얘기하지만 그렇습니다. 터미널 최종 금리. 요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요. 근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밤사이 연준 의장이 좀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종래에는 터미널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경제가 일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물가 상승폭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터미널 금리도 우려했던 것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5를 넘을지 안 넘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